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 쓰고 평론하는 박상수라고 합니다. 번호 순서대로 한다기보다요. 그냥 제가 임의로 골랐는데 요 5분을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윤재림 시인의 시집하고요. 그 다음에 이은규, 정급별, 그 다음에 박세미, 유계영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림 시인 시집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편지에는 그냥 잘 지낸다고 쓴다라는 제목의 시집이었습니다. 그 윤재림 씨는 이번 시집 보면 그 폐사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사지가 절이 있다가 이제 빈 터만 남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윤재림 씨는 뭐랄까요? 그 이미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절이 휘황찬란하게 예전 모습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이미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빈 터만 남은 그런 곳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 진짜로 그 신라 쪽의 바람 같기도 한 바람도 불어오고, 그다음에 구름도 그 주춧돌 남은 몇 개 안 되는 주춧돌 사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공간, 빈 공간의 느낌이 있고요. 근데 그 시집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예전에는 왜 그 민방위 훈련 있잖아요. 민방위 훈련을 하면 그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 안내 방송 멘트 혹시 기억하세요? 이 시인 이제 그걸 포착해서 쓴 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멘트가 있냐면, 국민 여러분, 현재 시각 14시 30분 우리 영공에 나타났던 적기들은 용감한 우리 공군에 의해 거의 격추되고 겨우 몇 대만 북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제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여기 뭔가 시적인 구절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시인은 여기서 뭘 포착하냐면, 야, 이거 아마 누가 시켜갖고 각본을 쓴 것일 텐데, 만약에 시켜서 썼으면 우리 공군이 다 격추시켜갖고 다 이렇게 전멸됐다고 써도 될 건데 몇 놈은 살아가지고 북으로 갔다라고 쓰는 그 마음이 뭐였을까? 그거를 발견하는 게 시적인 순간 아니겠나, 이런 시거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슬그머니 궁금해지는 느낌. 네. 우리가 듣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사이에 슬그머니 궁금해지는 어떤 순간들을 정말 잘 포착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꽤 유머러스해요. 유머러스하고 흥겹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시인의 마음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카피 문구처럼 아주 선명한 그런 구절들도 이 시집에 들어있어서 그것도 또 즐겨볼 만한 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옛날 사진 들여다보는 걸 좋아한다 라는 분들, 그리고 사람이 북적이는 절보다는 빈 절터에 가는 걸 좋아한다 라는 분, 그리고 거기를 좀 가만히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또 잔잔하게 여유를 갖고 삶 속에서 마주치는 어떤 순간들에서 작은 깨달음을 슬그머니 얻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시집이다, 이런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 시인의 시 중에 하나만 짧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 제목이 들어있는 그 시거든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근황이라는 시입니다. 근황. 불어난 생각도 아직은 덜어 있는데 꺼내놓을 용기가 없다. 대부분 옛사람, 옛 글이 시키는 대로 다소곳이 상부의 명령과 지시에 고분고분. 고향에 보내는 편지에는 그냥 잘 지낸다고 쓴다. 이런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죠. 재밌죠. 진짜 사는 게 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만 대체로 예전의 말씀들, 누가 정해놓은 규칙들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에게는 잘 지낸다 라고 보내는 그런 편지의 느낌이 이 시집 전반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은규 시인의 시집인데요. 올해 속삭여 주올 이야기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 해설에 이번 시집에는 이은규 씨 색깔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봄이라는 단어가 이번 시집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봄은 매번 새롭게 맞이하는 아름다운 봄은 아닌 것 같아요.
해설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반복되는 봄 있죠. 작년 봄이 올해 봄하고 똑같은 느낌. 그래서 때로는 그게 시간에 약간 굴레 같은 느낌. 이 반복이 중력 같은 느낌. 이 중력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내가 과연 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번 시집에는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의 무게가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요. 거기에 시인이 내놓은 답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나는 대답하지 않은 채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복, 이 중력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뭐요? 계속 걷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반복에는 또 다른 반복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식의 삶의 어떤 태도를 이번 시집에서 좀 발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삶이 쳇바퀴 돌듯이 늘 제자리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올해 봄이 작년 봄하고 똑같이 느껴졌다. 새롭지가 않다. 그런 분들. 그리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 고통이 내 삶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 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삶에 지는 일 없이 더 오래 걸어가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시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정급별 시인의 시입니다. 봄이고 처음이고 덤입니다. 라는 시집인데요. 나중에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독특한 방법론을 들고 오셨어요. 에너그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단어에 그 음소 있죠. 음소를 분리해가지고 그걸로 원래 단어를 색다른 다른 단어로 만드는 일종의 레고처럼 단어를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이제 에너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시집에 파란 나팔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거든요. 근데 파란이라는 단어를 잘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그걸 조립하면 그 안에 나팔이 들어있어요. 파란을 이리저리 조립해서 파란 나팔이 되거든요. 그런 재미있는 상상력. 언어를 가지고 노는 천진하죠. 아이 같기도 하고 이런 놀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살아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에너그램인데요. 이판사판 피한 파산에도 삼나의 사람은 사랑을 살아. 이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판사판도요. 잘 조립하면 피한 파산이 돼요. 이판사판. 머릿속으로 이렇게 굴려보십시오. 제가 칠판이 없으니까 뭐 쓸 수는 없지만 그 뭐냐면 왜 우리 진짜 죽자고 마지막에 이판사판 달려들 때 있잖아요. 사랑도 그 끝에 이판사판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피한 파산. 너나 둘 다 망하는 진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게 이 단어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죠.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시를 써 오신 것이 이번 시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는 왜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삶을 좀 걷어차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다. 다 정리하고. 근데 정급별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그거보다 오히려 뭐예요? 있는 것들을 어쨌든 견디면서 여기서 그것을 조금씩 다르게 변주하고 재조립해가지고 그걸 견디면서 사는 것도 삶의 방식일 수 있구나. 근데 에너그램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단어를 음소를 쪼개가지고 버리고 딴 단어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걔네들을 가지고 조금 더 조립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의 삶의 감각도 있구나.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강인하게 느껴져요. 강인하게 느껴지고 유쾌하게도 느껴지고 생명력, 천진함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고요. 아무튼 삶을 날렵하고 가볍게 또 산뜻하게 웃음과 함께 통과해 나가고 싶은 분들에게 아마 추천할 수 있는 시집이 이 시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두 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박세미 시집입니다. 내가 나일 확률. 이 시집은 그래도 저하고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이 시집의 해설을 또 우연히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 박세미 시집 처음 읽으면요 좀 담담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튀지도 않고 되게 조근조근하고 나긋나긋하고 큰 어려움도 고통도 없는 그런 시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원고를 받고 무슨 말을 하지? 별로 할 말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얼핏 했는데 몇 번 읽고 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티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든다는 거. 아프다는 거 티를 안 내는 사람이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있어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집에 이런 구절이 갑자기 나타나요. 내가 나의 숨소리를 듣기 싫으면
이어폰을 끼고 잠들면 되고 숨소리가 느껴지지 않으면 굳이 깨어날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죽지는 않았지만 죽어 있다고 느껴. 이런 구절이 읽다가 갑자기 훅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절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안 드러내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집이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갖는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내가 산산이 부서져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인간에게 누구나 있대요. 그게 절멸 공포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내가 부셔져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그런 공포. 근데 조금 더 읽어드리면 어른이 된 후에도 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이 증폭하면 이 절멸 공포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대요. 누구에게 내장된 공포이긴 한데 이 압박감이 굉장히 엄청나고 내가 가루만 남아 재가 되어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무로 돌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압박이 강해질수록 갖기 쉬운 두려움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마음보고서라고 하는 하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일부거든요. 제가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서지고 작아진 마음 전문가라고 붙였거든요. 이 시인이 저한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가 갈갈이 부서지고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시인의 시는 들어있고요. 근데 이게 뭐랄까 다른 시인들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듬성듬성 있는데 이 시인은 이게 테마예요. 거의 주요 테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톤이 다운돼서 감춰져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신박한 줄 잘 모른다. 예를 들면 피규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건 그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책장도 어때요?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책이 쏟아질 것 같은 두려움? 근데 바로 이 두려움이 부딪혔을 때 뭘 생각하냐면 한 아이의 손에 이렇게 쥐어진 장난감 있죠. 피규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 피규어가 되고 싶다. 아마 외로운 어떤 날 이렇게 혼자 누워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말이 쓸쓸한데요. 작아지거든 선명해지거든 독촉장을 읽지 않아도 친구를 찾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 흐리게 느껴져가지고 존재감이 없이 느껴질 때 차라리 저 장난감처럼 작아지면 누가 나한테 뭐예요? 청구서를 내밀지도 않을 거고, 그죠? 그리고 친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장난감 혼자 존재해도 되니까 관계를 안 맺어도 되니까 그런 목소리를 담은, 그러니까 참 사회적 인간을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아마 이 박세미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에게 왜 그냥 보면 바깥에서 보면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너무 격렬하게 자기를 탓하는 사람 있죠. 남을 너무 착해서 이런 사람들. 자기를 탓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자꾸 파먹는 사람들. 그럼에도 슬픔은 절대 드러내지 않고 아무튼 끙끙 혼자서 앓는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가 너무 부서지고 자꾸 희미해가지고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박세미 시집이 어울리지 않나. 말씀드린 대로 부서지고 작아진 마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시인의 시집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계영 시집을,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유계영 시인이 시 쓸 때 등장시키는 화자는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시인들이 자기 상처를 어떻게든 탐구하고 파헤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시를 쓰는데 이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건강해요, 화자가. 그리고 잘 휩쓸리지 않고 든든하고 불행 앞에서도 잠깐 아파하지만 또 자기 제자리를 잘 찾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요, 그게 어린 시절이든 아니면 커서든 자기를 든든히 믿어주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정서적인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좀 화자의 목소리를 건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되게 독특한 그런 시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좀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박세미 씨의 어떤 구절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이번 시집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놀랍다, 이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까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르도록 깨어나지 않는 나는 잠속에서 애써 혼잣말 중이다. 난 살아있지, 살아있구나. 외워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지.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살아있다는 게 잘 안 감각되는 이상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이번 시집에 이것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시인이 앞에 두 시에서는 미래라는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 시집에 미래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거죠.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특히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 미래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 그게 아주 낙관적인 낭만적인 기대로만 장밋빛으로 물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왠지 갑갑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막막한 느낌이 있는데 이 시인에게 바로 그런 순간이 이번 시집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게 죽음과도 연결이 되고요. 이 돌덩어리 같은 이 막막한 현실을 이 사람이 이빨을 통해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속에서 자갈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번 시집에서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를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마치 염소가 된 것처럼 오리가 된 것처럼 모래집을 작동시켜가지고 이 돌덩어리들을 잘근잘근 씹어먹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역시 이 유기영 시인답게 그거 다 모아가지고 해변 있죠. 해변에 깔아두겠다. 그래서 나만의 해변을 만들겠다. 누가 나의 해변으로 같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하는 이런 방식의 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영 시인의 시는요. 특히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고 염소처럼 근데 잘근잘근 이걸 씹어가지고 아주 자잘한 조약돌로 만들어서 나만의 해변을 만들겠다라는 또 씩씩한 그런 용기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는 시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